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되는 나라가 외국에서 유태인들하고 많이 비교를 당합니다.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유태인들은 장사를 알고 한국 사람들은 장사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교 사변 지나고 나서 미국으로 많이들 이제 이민들로 가고 이민들 받아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 가서 유교 사변 이후부터 많이 이민들을 가기 시작했는데 60년대 이후에 미국에 가서 가장 많이 자리 잡은 것이 실제로는 그로서리라는 잡화점이었어요. 그로서리는 뭐 하는 데였냐면은 미국에서 음식점도 팔고 뭐 콜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일부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배추도 팔고 뭐 이렇게 야채도 팔고 이런 데인데요. 그 그로서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람 이제 그 초기 유학 그 이민 갔을 때는 상류 계층보다는 약간 하위 계층이 있는데 하위 계층 중에서 힘을 많이 쓰는 쪽은 또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부도노동 이런 데는 유럽 계통의 아일리시 계통 이런 사람들이 힘을 많이 쓰는 계통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힘을 조금 덜 쓰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부지런한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로서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로서리 진출해서 결국에는 나름 성공을 했어요. 이유가 유태인들이 그때 당시 그로서리를 대부분 장악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한국 사람들이 가게를 열기 시작했죠. 그로서리 가게를. 유태인들이 하는 가게 옆에 한국 사람들이 그로서리를 열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유태인들은 주 5일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문을 닫고 토요일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일요일날 점심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옆에 문을 연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유태인들은 밤 8시 이렇게 되면 문을 닫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늦어야 8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정도 문을 열고 이런 시스템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문을 그로서리를 열고 나서는 어떻게 그로서리 가게가 변화됐냐 하면요. 일주일 내내 문을 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24시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유태인 가게는 가면은 수시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늦게 가면 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김씨네 가게는 킴스 그로서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김씨네 가게가 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한국의 그로서리가 유태인들이 원래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유태인들을 한국 사람들의 그 근면성으로 인해서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은 게으름뱅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게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걸로 유명한 유태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국에 그로서리라 그러면 지금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신세계부터 시작해서요. 이마트 이런 게 다 세븐일레븐 다 유통이잖아요. 이거를 미국에서 다 장악을 한 게 한국 교포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 유태인들은 다 떠났어요. 그 길. 그로서리 한 명도 안 해요. 그 시장이 결국에는 전국의 그로서리망을 한국 사람이 다 장악하고 심지어는 한국에 가는 뭐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라면 같은 것도 다 받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한국의 많은 그로서리들이 미국에 그 진출한 그로서리들 미국에서 자리 잡은 그로서리들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김씨가 그로서리를 차려서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옆에 이씨가 또 차려버리는 거야. 이씨도 몰라서 박씨도 그 옆에 또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 김씨 가게 혼자서 굉장히 많이 벌고 이익도 많기고 좀 쉬면서 하더라도 돈을 벌고도 남은 데인데 혼자서 24시간 365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버리고 그 옆에 또 한국 사람이 또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그로서리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의 경쟁 체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지막 강타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홍콩 할양되면서 홍콩 계열하고 중국 계열이 이민을 오면서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 사람 오면서부터 약간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강타를 맞은 거는 최근에는 그로서리 한국이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럼 거기를 떠난 유태인들은 어디로 갔느냐? 유태인은 그 다음 시장으로 간 거죠. 언론이라든지 뭐 석유 시장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시장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 시장으로 가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싸우다가 끝났어요. 차이가 뭐냐? 유태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에 얻은 경험이 뭐냐면요, 과당 경쟁을 하거나 재산 깎기 경쟁을 하거나 단기 경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격번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그 사상 결단식으로 단기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은 없고. 그게 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큰 성과를 많이 못 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도 세계 부의 지도로 봤을 때는 거의 미미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이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재벌들이 불행하게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두룩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석학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히브리라는 대학,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한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가 9명이나 나왔어요. 그 최근에 카이스트와 같은 테크니온 대학이라는 데에서는 한 대학에서 노벨 과학상이 3명이나 나오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 대학 입시 경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과학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과학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부의 결과도 만들어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본주의에 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자본주의에 관한 이해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켰어야 돼요. 돈에 관한 이해도 굉장히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관해서도 거의 교육을 안 시켜요. 돈에 관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육받은 아버님이 교육시킨 게 있으세요?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번다는 돈에 관해서 아버님하고 가정 아니면 어머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유태인들은 습성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 식사는 가족들하고 같이 한다예요. 그럼 아버지가 퇴근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뭘 해요? 오늘은 중요한 외부 약속이 있어서 나를 제외한 아버지가 먹으라고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아버지는 저녁을 집에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럼 뭘 하는 거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이면에 그 이상에서는 가족들의 대화가 있어요. 대화라는 건 소통도 있고 그 속에서 체득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체득을 하나도 시킨 게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요, 논리도 강할 뿐만 아니라 장사에 관해서도 굉장히 강해요. 강한 이유가 장기적인 관점을 우리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썼을 때 365일 24일 일하면 네가 어떻게 되겠니? 365일 24일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탈진하거나 피폐해지겠죠. 사람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이 쓰니까 실제로 남지만 앞으로 남지만 뒤로 미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당 경쟁을 하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유태인들은 특정한 분야의 다이아몬드 시장이나 광산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원유 시장 같은 경우도 유태인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인들이 돈에 관한 교육을 너무 안 시킨 게 아닌가. 사실은 미래의 인재들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에 유태인들이 큰 공장이 없어요. 매니팩처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회사가 무기를 못 만들어요. 비행기를 못 만들어요. 원자폭탄을 못 만들어요.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다 만드는데 항상 배가 고파.
다 만나는데 계속 수입해와. 해마다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를 수입해왔어요. 6.25 사변 이후에 우리가 수입해온 무기만 하더라도 수백조 원이에요. 아직 한 방도 써먹지도 못했어요. 전쟁이 난 적도 없으니까. 그 수입해온 무기 다 어떻게 해요? 해마다 작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씩 매년 수입해와요. 자체 개발한 무기는요? 거의 없어요. 비행기 자체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오래전에 비행기를 만들려고 해서 이스라엘 비행기를 만들면은 아랍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아서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금수소 처리를 했어요. 무기와 관련된 모든 부품을 이스라엘이 금지를 수출하지 말라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 자체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비행기를 거의 자체 제작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6.25 사변 이후에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그 비행 고계단이 중국의 비행 에어쇼에 참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팀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몇 번째 와서 어떤 쇼를 보인다는 것도 프로그램에 나와 있었는데 참석하기 2달 전에 미국이 통보를 했어요. 실제로 연성용 비행기의 그 엔진이 아주 오래된 미국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 가져올 계약 때 미국의 허가 없이니까 이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실제로 다른 나라 가봤자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데 그 기술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텔스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연성용 비행기 엔진 가지고 써먹을 데도 없거든요. 근데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게 불만족스러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결국에는 에어쇼 참가가 무산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비행기가 딱 한정이 있는 제공호예요. 연성용 비행기예요. 그 엔진마저도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뭘 만든 거예요? 맨날 전쟁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경영학 특수 문제에서 피터 드러가 얘기했을 때 미래에 닥칠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그리고 인적 개념에서 우리의 인적 개념이 사실 인이 무기거든요. 인적 개념에서 창의성과 실제로 유연성인데요. 창의성은 영어로 creativity라고 그래요. 유연성은 flexibility라고 그러고 어쩌면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창의성과 유연성으로 무장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나와야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인들이거든요. 자, 다시 부의 기원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일당 10만 원, 일당 20만 원, 일당 30만 원, 일당 50만 원 받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되라고 부모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난리를 쳐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의사가 되라고. 왜 되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 의사가 건물을 많이 사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그 건물은 누가 사게 돼요? 실제로 건물은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벌게 돼요. 아까 마인이 버는 거 봤고 알리바바에 누가 버는 거죠? 제프 베조스가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뭘 알고 있는 거죠? 의사가 돈을 버는 걸로 알고 변호사가 돈을 벌고 회계사가 돈을 버는 거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수가 무슨 돈을 벌어요? 교수는 지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철학 주장하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수가 부자 되어서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부자 된 때부터 세계 1대부터 100대까지 부자 중에서 의사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서울대학교 공대보다 어디가 더 점수가 높아요? 지방의대가 훨씬 높아요. 이름 없는 지방의대가. 왜 그래요? 선호하니까. 누가 선호해요? 누가 선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호하고 사회가 선호하고 드라마가 선호하고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주인공 지금 최근에 뭐 SBS부터 지금 주인공의 프로그램 한 2개, 20개 중에서 한번 보세요. 주인공이 지금만 분류해 보세요. 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있어요. 경영 특수는 언제 논문 쓰는 거 생각 안 나시면요. 드라마 주인공 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최근 20년간 유행한 한국의 드라마에 시청률 그해 가장 높은 10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한국의 문화예요. 그럼 결국엔 주인공 선호하고 사회 현상하고 결국 우리가 사회 현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현실에는 누구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공영방송인 심지어는 KBS부터 시작해서 등등에서도 누구를 띄우고 있어요? 주인공 누구를 띄우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를 띄우고 있어요. 어떨 때는 보니까 SBS 어디 보니까 드라마 하고 있는 10개 중에서 7개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서로 옳고 그른 걸 나눠먹는 거예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변호사는 무슨 창의성이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창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밥그릇을 만들어내는 그 무슨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인력들로 넘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만을 쫓게 되는 거죠. 무슨 결과를 쫓는 거죠? 나는 변호사랑 가장 많이 주로 나오게 주인공이 3가지면 의사, 변호사, 실장님. 실장님 뭐예요? 재벌 2세. 시크릿카는 누구예요? 거기는 뭐 백화점 몇 개가 그냥 거의 뭐 성냥갑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 특수논제 뭐에 관해서 논의하고 싶으세요? 뭐에 관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파고들어야겠어요? 자본주의는 돈이라 썼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열심히 삽질하는 전문가가 버는 것 아니까 누가 버는 거예요? 멍청하더라도 조직을 굴리면 버는 거예요. 양현석이가 똑똑해요? 양현석이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기업 경영 전문성도 없어요. 단 뭘 하는 거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가르친다고요? 이거를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기 때부터 가르쳐요. 유태인들은 매번 찾는 게 뭘 찾느냐 하면요. 2가지를 없애요. 열심과 성실을 없애고 뭘 하는 거죠? 내가 조직을 만든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어떤 조직을 만들면 애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요. 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왜 땀을 흘릴까? 그럼 나는 뭘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무슨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이에요. 네이버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포털이나 뭐 신문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행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가서 식당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찾는데 부동산만 하더라도 뭐예요? 찾으면서 뭐 하게 돼요? 간접 광고, 직접 광고를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았던 배달의 민족. 보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노가다를 200명 거느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달의 민족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달의 민족 만드는 그 회사 가치가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조가 넘었다니까요. 1조를 여러분 1억씩 몇 년을 벌어야 1조가 되는 거죠? 거의 무한대로 벌어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과학자예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뭐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시장이 비었구나. 이 친구는 창의성만 있었던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약간 저런 걸 갖다가 광고를 다 갚았어요. 막 하면서 민망하게 바라봤던 게 있었을 거예요. 오일 이용하면 하룻밤은 공짜 이런 게 있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 저를 이용할 일이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야놀자라는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민망해서 호텔을 이용할 때 모텔 호텔을 이용할 때 설마 저거를 누가 이용할까? 내가 모텔을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호텔을 이용했다잖아. 누가 대놓고 저걸 이용할까? 모텔을 이용할 때는 약간 이상하잖아요. 모텔을 이용할 때 야놀자를 사주래. 그리고 몇 번을 이용하면 공짜를 준대. 저게 광고가 될까 했는데 그게 불과 3, 4년 전이에요. 이제 야놀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야놀자나 여기어때라는 회사 자체를 통하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의 그 숙박을 이용하는 뭐 제주도, 부산, 속초, 강릉, 춘천 웬만한 숙박업소를 주말이나 성수기 때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사전 예약을 여러 개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방을 잡지는 못해요.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약하는 만약 오늘 10만 원이다. 15%를 가져가요. 야놀자가. 아니 여관이 방 하나에 15%를. 방 만약에 100개면 얼마를 가져가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거죠. 전국에 방이 몇 개겠어요. 야놀자를 통해서 예약하는 게. 생각지도 못하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야놀자가 뭐가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야놀자라는 시가총액이 뭐가 된 거예요?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유니콘. 시가 그 회사의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은 1조는 10억 달러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10억 달러 이상은 유니콘이라고 그래요. 유니콘이 많이 탄생할수록 일자리도 많이 탄생하고 부가 늘어나는 신호예요. 야놀자도 1조 대열에 넘어섰어 벌써요. 아까 배달의 민족도 유니콘이 됐고요. 자, 이 공통점은 뭐예요? 무지하게 엄마가 가라는 아빠가 가라는 의대를 간 게 아니잖아요. 뭘 간 거예요? 새로운 걸 찾은 거예요. 찾아서 뭘 한 거예요? 거기다가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저도 맨날 주장을 하지만 아직은 구축을 못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요. 뭐가 갈려요? 여러분이 놀면서 그냥 계속해서 노가다를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그래도 다 먹고 살 거리를 못 마련하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평생이에요. 또는 평생 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돌아가느냐. 이 시간에도 이 골프장이 차고 넘쳐요. 왜요? 이미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스템 위에서 노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자원하는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이 자,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시스템 안에서 뒤지게 일을 할 거냐, 여러분이 시스템을 굴리고 그 위에서 굴림할 거냐. 여러분의 시스템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누르고 굴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걸 창출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월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면서 평생 일하다가 그것도 평생 일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해요. 왜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네 회사가 아니잖아. 다음 시간에는 자본과 근로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건물주 대표도 얘기했죠. 이해가 아마 저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해가 할 거고요. 자, 누적적 이득과 시스템이 연결이 되었어요. 자, 시스템 뭐예요? 누적적 이득을 쌓는 도구가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 하나는 노동자와 하나는 자본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번째 주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